네, 안녕하세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권민표라고 합니다. 영화 이 GV를 제가 처음 맡아보는데요. 좀 원래 긴장을 안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긴장이 되고요. 저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한솔 감독과 서한솔 감독의 전작 종착역을 공동 연출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이 GV 시작을 앞서 두 분의 소개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주 역할을 맡은 기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늦더위 연출한 서한솔입니다. 네, 그 영화 GV 관객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기 전에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늦더위를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자꾸 저보고 웃지 마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영화가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게 길을 걷고 지역을 이동하는 영화임에도 뭔가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삶을 살다 보면은 과거를 돌아보고 삶을 돌이켜 보는 것이 바쁜 삶에서 좀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점이 좀 궁금했어요. 이 영화가 시작하게 된 게 종착역 개봉을 준비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서한솔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못했거든요. 어떤 영화를 찍는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서로가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어갖고 많은 대화를 못 나눴었는데 이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두 분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권민표 감독이 말했다시피 제가 정말 무례하게도 종착역 개봉을 앞두고서 이 영화를 찍는 바람에 종착역 개봉 관련된 그 사항들을 권민표 감독이 거의 독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기획을 했을 때 아까 권민표 감독이 얘기했듯이 그 거꾸로 가는 시간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30대에 들어선 이 우리 세대들이 조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기진우 배우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뭔가 성공의 경험이 없는 세대라고 해야 되나?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나 뭐 할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경이 있었고 그거를 극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성공의 성취를 얻으면서 좀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걸 목도했다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성공의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세대를 돌아봤을 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요소일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기진우 배우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꾸로 가는 시간 여행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기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두 친구와는 영화대학원에서 만났고 저는 연기 트랙이었고 연출 트랙이었는데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저를 담당해 주셨던 교수님이 문소리 교수님이셨는데 문소리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업 영화를 좋아했다가 이제 예술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이제 대학원에서 영화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강했고 그때 당시 졸업하면서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지인들한테 부탁을 하던 도중에 그 한솔이가 이제 이야기가 잘 통해가지고 한솔이랑 이렇게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로 시작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의 극중 캐릭터 동주는 실제 서한솔 감독과 기준일 배우의 삶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인물의 이야기를 준비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영화 하는 분들한테 요새 뭐 하냐 이렇게 물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어, 뭐 영화 준비하고 있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뭐 영화를 만들 때는 영화인으로서 뭐 영화 감독일 수도 있고 영화 스태프일 수도 있고 필름메이커로서 존재하지만 영화를 만들지 않을 때는 항상 뭐 어떤 준비생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시 시험 공부라는 게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랑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겠다. 뭔가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배우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오디션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을 때는 어쨌거나 무언가를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준비생을 대표할 만한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서 그 캐릭터에 이제 그 저의 어떤 요소들이나 그다음 기진우 배우의 요소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섞어가지고 어떤 성격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본명이 나도율인데요. 나도율도 개명을 한 이름인데요. 나도율이기 전에 나동주였습니다. 근데 동주라는 인물을 제가 진짜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20대 초반까지 나동주였는데 그때 좀 하고자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이름을 동주로 하고 그 인물을 우리 또래가 겪는 여러 가지 실패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했고 그 극중 인물은 실제로 제가 너무 일이 안 풀려서 바꿨던 동주라는 이름으로 하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궁금한 게 이 어쨌든 영화를 제작하기로 먼저 결심한 건 기진우 배우가 서한솔 감독에게 제안을 하면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한솔 감독이 이 제안을 받고서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화들을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고 이야기의 틀을 잡는 데에서 어떠한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둘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투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새롭게 아예 만들어진 것인지. 반반 정도 투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저는 예술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해가지고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입시도 많이 떨어지고 오디션도 많이 떨어지면서 유난히 배우들은 그 떨어지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무너지고 또 다시 복구하고 무너지고 복구하는 시간을 저는 16살 때부터 겪었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기에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어쨌든 안 겪어도 될 일을 제가 하고 싶다고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겪는데 이런 그런 과정에서 안 들어도 될 말을 좀 듣고 청소년기에 이제 좀 생각이 정립이 되는 시기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 남들보다 어쨌든 빨리 겪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에서 내 또래들이 이제 공부만 하던 친구들이 이제 20살 넘어서 사회에 취직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거니 하고 저는 좀 그래도 비교적 빨리 겪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떨어지면서 겪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야기의 그 인물들을 이제 제가 캐스팅하는 데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전체적인 틀은 이제 한소울 감독이랑 이 영화가 1년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래도 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케이션에 직접 가보고 거기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 각자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 현장에 갔는데 거기 있던 분들이 어땠는지 보면서 이야기의 틀과 인물들이 정해졌고 저희 둘이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배우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제가 예술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제 지인 인프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을 원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인물들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 연기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캐스팅이 됐고 그리고 그 캐스팅이 되면 그 인물들이랑 실제로 만나면서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한소리가 메모를 했고 큰 틀은 좀 정해진 상태에서 촬영이 됐었고요. 네, 그 제작 방식은 방금 기진우 배우가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야기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제가 겪었던 어떤 것들을 조금 자전적으로 그 각색을 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창 시절에는 되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말하는 어떤 그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방정식을 이제 대입해서 살아왔었는데 막상 그 대학에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좀 많이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했던 생각들을 조금 이 늦더위라는 걸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더위 속의 동주를 보면은 그 시험을 공부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되게 생각보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도 제가 그때는 막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책망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고시생들이나 이런 준비생들에 대한 이야기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 보고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준비생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영화를 찍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 전작에서도 즉흥 연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 방식이 잘 맞았던 건지 이번 작품에서도 즉흥 연기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기준일 배우께는 즉흥 연기로 이 장편 영화를 찍는 건 처음이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거나 또 아니면 좀 흥미로운 방식이었다거나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종착역 같은 경우에는 아역 배우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주로 즉흥 연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학교 1학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저희 이 30대 남성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대사들도 있고 그 행동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정형화된 그런 것들을 영화에 담고자 해서 그 방식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성인이고 그리고 특히 훈련된 배우들인데 과연 즉흥 연기를 했을 때 진짜 어떤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냥 시나리오를 써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다가 기진우 배우랑 이제 대화를 할 때 저희가 약간 그 실험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대화를 했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찍어놓고서 대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대화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어떤 정해진 틀 없이 대화를 할 때도 무르르듯이 흘러가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 훈련된 배우들이라도 어떤 자연스러운 그 틀을 이제 맞춰주면은 그 안에서 더 자유롭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훈련된 배우들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택했는데 장단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 그 비전문 배우나 아니면 아역 배우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받아들이는 속도는 빠른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성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좀 바꾸기가 힘든 부분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역 배우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어라는 이제 제안을 했을 때 그걸 본인이 가지고 가서 또 새로운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좀 놀라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훈련된 성인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나한테 잘 맞는 옷인 것 같은데 왜 감독이 바꾸라 그러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충돌이라고 하면 뭐하고 그냥 그런 대화들을 이제 좀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랄까 테이크가 많이 갔을 때 느끼는 피로도를 이제 아역 배우들보다는 그 기존 성인 배우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조금 더 큰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처럼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훈련이 어쨌든 제가 그 늦더위 촬영하기 전에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제가 상업 드라마를 찍었을 거예요. 아마 비밀의 숲을 찍고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에 진짜 적응이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레디 액션을 듣고 딱 준비해서 딱 시작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여기는 레디 액션이 없거든요. 그냥 딱딱
해야 돼요. 그게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집게 그 클릭 클리커를 누르면 딱딱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준비해야 되면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준비 시작 이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상황극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출자의 시점이 돌아오는 그 찰나가 있더라고요. 연기를 하다 보면. 근데 저는 그걸 되게 경계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즉흥 연기를 하다 보면 연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아 여기서 좀 약간 갈등 요소를 만들어야 되나? 누구 한 명이랑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자의식이 들어오니까 아 그런 걸 되게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냥 진짜로 저 나름대로는 아이처럼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이런 지점들을 훈련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금방 잘 파도를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그 딱딱이 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던 기억이 있고, 즉흥 연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대본이 없다 보니까 내가 연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조금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그거를 빨리 접으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여기 나왔던 배우분들이 저랑 한 번 정도는 다 맞춰봤던 배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한솔 감독님께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동창역을 촬영을 할 때는 즉흥 연기다 보니까 샷을 나눠서 가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즉흥 연기임에도 샷을 나눠서 꽤 나눠서 갔단 말이에요. 그 샷을 나눌 때 있어서 현장에서 되게 중요한 판단을 내렸어야 될 텐데 그 판단을 내릴 때 기준점이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종착역을 찍으면서 그것도 이제 좀 보완점 중에 하나죠. 사실은 즉흥 연기를 할 때 이게 컷을 끊으면은 감정도 끊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더 긴 롱테이크로 한 번에 한 호흡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연기하는데도 유리하고, 그리고 관객들한테 이제 감정을 전달하는데도 훨씬 유리한 방식은 맞는데, 내가 이 친구의 이 표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컷을 해버리는 순간 그 감정이 끊어지니까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그때는 많이 들었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컷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애초에 한 씬을 구성을 할 때 한 테이크로만은 가지 말자, 그냥 뭐 한 두세 테이크 정도로 하더라도 좀 끊어서 가자라는 거를 미리 이제 배우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랑 리허설을 할 때 어느 부분에서 끊길 거다라는 거를 좀 예고를 하긴 했었어요. 아마 한 이 정도쯤에서는 끊기지 않을까, 아마 이 뭐 가다가 이제 앉으면은 컷이 전환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큐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도 그 큐에 맞춰서, 너무 근데 또 그거를 의식하다 보면은 딱 여기까지만 해야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뒤에까지 여유를 주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딱 끊는 부분은 사실은 촬영 감독이랑 저랑 제일 많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쯤이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조금 했던 게, 종착역을 할 때는 이제 그런 큐를 주고받는 게 공동 연출들이었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아무래도 촬영 감독이랑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쯤이면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서로 눈짓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고. 네. 기준호 배우님은 네. 그 즉흥 연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야 됐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이게 매번 달라지니까 이게 붙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앞전에 말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이 앞신에 붙을 것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계속 매번 테이크가 달라지니까 이게 과연 붙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기 검열은 너무 경계해야 되니까 그 지점을 제가 잘 줄타기하는 지점을 찾는데 좀 초반에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워낙 또 현장이 편했고 또 동료였고 하니까 금방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모든 씬을 다 순서대로 찍었거든요. 거의 엔딩 정도를 제외하면은 순서대로 찍었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오면은 그게 뒤에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서대로 찍었던 게 가장 좀 관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저희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관객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너무 저만 따져주고 있어서 관객분들한테 마이크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아, 그 후반부에 집에서 벽시계에서 꺼내잖아요. 그 꺼낸 물건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씨앗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엔딩 부분에 그 화분에 무언가를 심고 이제 물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씨앗을 심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단 찍었고 씨앗의 의미는 그 좀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영화를 기획할 때 메인 테마로 가져갔던 것 중에 하나가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나무에서 이제 잎에서부터 시작해서 줄기로 들어가서 가지로 들어가서 줄기로 들어가서 뿌리까지 가는 어떤 시간 여행 이런 테마를 가졌었는데 사실 뿌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족일 수 있고 그래서 가족을 만나러 갔지만 사실 그 뿌리를 목도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뿌리가 잘못됐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뿌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좀 심기 위해서 그 시간 안에 있던 그 씨앗을 이제 꺼내서 심는다라는 어떤 좀 두루뭉술한 생각으로 그 신들을 구성했던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분들 다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걸 설명을 들어야 이해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제만의 생각이었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는 사실은 좀 느끼지는 못했어서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 꺼낸 김에 뭐 공무원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 알바하면서 그 사장이 7년간 지켜봤다. 정직원 시켜주겠다. 그리고 독일 유학까지 하면서 했을 때는 어차피 공무원도 떨어지기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제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30대는 아니지만 30대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충분히 그러니까 고민할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걸 좀 영화상에서는 배우가 너무 쉽게 좀 아니야 나는 뭐 다른 길이야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관객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저도 연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관객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저 스스로도 연기를 하려면 그 부분이 납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주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기회들이 그러니까 그 기회가 결국 타인에 의해서 나한테 온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연기를 하면서 사실 저 같아도 독일 유학 보내주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너무 일하고 싶을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이 친구는 그리고 왜 하필 또 8년일까?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 8년일까? 이런 지점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는 공부를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지점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회의 일원이 너무 되고 싶었던 인물인 건 맞는데 그래도 초반에 좀 될 수도 있었고 혹은 부족함을 알고 더 열심히 공부도 했고 이런 과정들을 분명히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습관화가 되고 체화가 돼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근데 사실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건데 또 그 나름대로 삶에서의 또 어떠한 이게 그들도 으쌰으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가 뭘까? 그리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든 기회를 박탈하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충돌하는 지점이 뭘까? 8년 동안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고 주체적으로 밀었던 것과 타인이 주는 기회들이 충돌했을 때 이 친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 결국은 내가 뭔가를 기회를 만드는
기회를 만드는 게 없구나. 소개팅도 결국에 저 사람이 해준 거고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지점들이 이 동주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다시 좀 되나요? 네네. 네네.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 그런 기회가 그냥 온 게 아니라 7년간 지켜본 거잖아요. 보고 이 사람은 다른 직원들과 다르다. 그래서 내가 정직원을 써도 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열정이나 노력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다는 걸 좀 증명해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싸우다는 건 아닌데 알아요. 네. 내가 원하는 뭐 공무원 꼭 그거 목표가 아니라 이걸 뒤로 가다 보면 아까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동창들하고 했을 때 그랬잖아요. 네가 여기서 뭐 문화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여성 배우가 그랬잖아요. 네가 일할 줄 몰랐는데 그런 걸 할 수 있어. 그것처럼 그런 거 연관된 것 같아서 뭐 조금 주제 넘지만 이 밀도라는 제목이 어떻게 보면 30대 정도의 뭐 배우분이나 지금 작가분이 다 30대 감독님이나 다 30대여서 마치 사춘기가 늦게 온 것 같은 느낌으로 한다면 저는 지금 50대인데 50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돌아보니까 아까 스승님이 그랬어요. 선생님을 만났는데 산에서 들여보는 게 좋다, 뭐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안전이 보장된다면 들여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오르막을 만나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안전이 보장된다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들여본다는 생각으로 보면 지금 50에서 보면 30의 젊은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고민하는 게 너무 좋지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 높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세요.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일단은 네, 관객분이 얘기하신 의도도 잘 전달이 됐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또 네네. 뭐 젊은이들이 너무 이렇게 삶이 힘드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공해 보긴 없다 그러는데 50대, 60대도 막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살다 보니 성공한 것도 있었고 실패도 있는데 같은 고민을 하고 사는데 나이만 다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약간 무거운 거 같으니까 하나만 더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약간 관객기만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친구랑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왜 뭐하니 뭐 2년 내년 이렇게 하다가 그랬잖아요. 뭐 죽은 학원인데 와서 그랬는데 그 장면을 이제 딱 엎드려 있는데 우리 이제 그냥 너무 그 세속적인 상에서는 우리 뭐가 있나 썸이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노리신 건지. 사실은 이거를 기획할 때 조금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웃긴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좀 안 웃긴 코미디라고 생각하면서 좀 구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일부러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네 이런 느낌들을 매 썼던 네, 화면 전환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감독님께는 이제 인물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들을 선정을 캐릭터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분께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영화 중간중간에 이제 좀 대화를 하다가 약간 따로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같이 있지만 따로 있달까 소리는 계속 대화는 이어가는데 배우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 포인트가 되게 의도하신 건가? 이런 게 궁금했어요. 일단 배우분들을 캐릭터를 정할 때는 이제 기진우 배우랑 뭐 물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거꾸로 가는 시간 여행이다 보니까 그냥 애초에 이제 모든 어떤 시간의 챕터에서 한 명씩은 만나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만났던 뭐 여자친구부터 시작해서 군대 후임 그리고 대학생 친구들 같은 어떤 그런 무리들 뭐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다음 고등학생 뭐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은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 챕터마다 한 명씩을 만나는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진우 배우랑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런 인물에 맞는 그 생각나는 배우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기진우 배우가 같이 연기를 해봤던 혹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배우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은 그 배우랑 이제 기진우 배우랑 저랑 이제 셋이 만나서 어떤 뭐 카페 같은 데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캐릭터를 같이 구축을 해나갔던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바깥의 인물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진우 배우의 표정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아까 그 권민표 감독님이 질문했던 요소랑 조금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뭐랄까 그 종착역을 연출할 때는 항상 이제 그 이 친구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대사와 그런 것들만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뭔가 이번에 찍으면서는 한번 컷을 들어가서 이 사람의 표정을 보여주자라는 게 좀 주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진우 배우가 실제로는 굉장히 그 대화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지만 이 영화 안에서의 동주라는 캐릭터는 어떻게든 이 사람의 표정으로 조금 이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기진우 배우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진우 배우가 조금 이제 처음에는 힘들어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야만 이 사람한테 이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한테 의문을 던졌었는데 그러면은 그 이런 영화들을 보자 이러면서 이제 몇 개 영화들을 제가 같이 그 공유를 했던 게 있었는데 짐자무 씨의 패터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버스 운전 기사인데 그 버스를 운전하면서 뒤에 승객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그 주인공의 표정을 통해서 이 둘이 이제 대화하고 있는 것의 심상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투과돼서 보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우 배우가 좀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그 존 포드의 웨건 마스터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 주인공도 이제 말을 하기보다는 듣고 표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영화를 좀 보면서 이제 듣는 주인공의 입장 이런 것들을 조금 기준우 배우랑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는 처음에 좀 다이얼로그가 많아서 좀 갈등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속칭 이제 드라마라고 하면 갈등이 발생하고 싸우고 누가 한 명 울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영화에는 빌런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된다라고 해서 되게 저 자연인으로서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네. 좀 의아했던 부분이 촬영하면서 잠깐만 진우야 저 그냥 창문 바라봐 줄래 하면서 그렇게 그냥 찍을게 했던 부분들이 화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배우도 결국에는 보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작업자로서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창문을 바라봐달라고 했던 것처럼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동주가 화면 밖에 너머를 뭔가 응시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들이 꽤 자주 반복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서한솔 감독의 요청이었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나온 연기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원웅이 군대 후임과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응시해달라고 했고 일단 저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근데 영화를 저도 이제 보면서 저런 식으로 보여지는구나.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작업자로서 나를 보는 사람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지점을 배웠고 후반 가면 갈수록 계속 쳐다만 봐줘라고 해서 계속 응시하는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반에는 제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그 본인도 스스로 어떤 그 시선을 두는 방식이 조금 정립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은 제가 뭐 어디를 봐라 이런 따로 주문은 안 했던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연기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중에 네. 아까 그 중간중간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전 여자친구인지 아니면 썸녀인지 그분도 만나고 군대 후임도 만나고 이렇게 그 시 쓰는 20살도 만나고 하는데 보통 로드무비에서는 주인공이 가면은 그냥 그 존재는 사라지는 거
경우가 많은데 굳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줬어요. 그래서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촬영 감독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 로드무비에서 떠난 사람의 뒷모습은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뒷모습이나 혹은 옆모습 같은 것들을 좀 찍어 놓자 해가지고 다 찍었고 이거를 편집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희가 선택한 방식은 그 동주의 죄책감이 남아 있는 그 자리라면 그 인물을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주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제 누군가를 속였거나 아니면 좀 미안함이 남아 있거나 이렇다면은 그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동주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혹은 동주의 상상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좀 구성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장면들은 좀 꿈같이 느껴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군대 후임이 이제 차에 이렇게 타고 모텔 밑에서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건 동주의 악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혹시 저도 원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이제 원하는 일을 하려고 혼자서 맨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꿈을 이뤄 나가고 있는데 두 분도 오디션에 떨어지거나 뭐 영화가 늘상 잘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놓지 못했던 이유랑 그리고 꿈을 이뤄 나갈 때 현타가 오거나 뭐 슬럼프가 오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랑 그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듣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조차도 정말 오디션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어렸을 때 안 들어도 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전 당연히 어쨌든 연기를 했으니까 저는 교수를 해야 되겠다. 플레이어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나는 교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 저는 연기를 그만둬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매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것들을 봤으면 아실 텐데 저는 30대 초반이고 제 또래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경제적인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우로서 뭔가 아직 알려진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나는 작년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느닷없이 마리끌레르에서 화보를 찍고 싶대요. 그 7명 안에 제가 들었는데 마리끌레르를 찍었고 그리고 이 친구랑 찍었던 목소리들이라는 영화가 서울 독립영화제에 갔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지금 MBC 드라마를 또 하나 찍고 있어요. 이게 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난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될 수도 있겠다라는 순간이 들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사람이 벼랑 끝으로 가면 뭐가 와요 자꾸.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윤여정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래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진짜 그냥 계속 해 버릇. 그러니까 큰 거를 그러니까 큰 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잔잔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일들이 생기는구나 싶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GB를 다니면서 위로를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를 할게요. 위로를 받았던 지점이 저도 이제 영화를 처음 만들면서 내가 이 영화를 진심으로 만들고 싶고 진심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챙겨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지금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진짜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위로받은 이야기를 하면은 GV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랑 동년배인데 남자분이신데 자기가 이러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없고 가정 형편도 너무 안 좋고 자기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걸 너무 느끼고 30대가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늦더위를 보고 나서 아 그래 저 나무는 참 변명을 하지 않는구나. 저 나무는 자기가 뿌리 내린 곳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비가 좀 적게 내리네, 흙이 뭐 어떻다네, 뭐 이런 변명이 없이 자기가 뿌리 내린 곳에 온전히 멋있게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피우는구나라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또 위로를 받아서 또 열심히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일단 빨리 감독님한테 넘겨드릴게요.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여행지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저기 나오는 공룡알 화석지처럼 관광지는 아닌데 또 뭐 여행지도 아니면서 그 명승지도 아닌 뭐 조금 좀 어정쩡한 그런 장소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경기도나 아니면은 충청도 쪽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서 로케이션도 그쪽으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개활지에다가 뭔가 멍하니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런 여행지를 좋아해서 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저 공룡알 화석지도 굉장히 독특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여행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영작이 5시 5분이라죠. 저희가 국가에 대한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인사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관객회에 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픽처하우스 저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네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고 드라마를 찍고 있고요. 네, 10월에 방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 오는 날 극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다음 계획 중에 하나는 그 옆에 있는 검인표 감독의 목소리들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제가 거기서 GV 모더레이터를 진행하는 게 하나의 목표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극장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작업하면서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극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빨리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